시청자, 백대현 판사가 유독 어제 판결에서 표정도 이상하고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부터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이 한 줄이 나오기까지 재판부는 8가지 죄명을 줄줄이 읽고 공소사실의 개요를 설명하며 혐의별 판단과 양형 이유를 50여 분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라는 죄목만으로도 가볍지 않은데 재판부는 직접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운데 숫자는 선방망이처럼 내려앉는 장면이 여기서 이미 완성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재판부가 말한 범죄의 무게와 선고된 숫자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점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부터 징역 11년 3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법이 허용하는 상단은 11년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5년을 택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 가능한 선택지의 중간보다 아래를 골랐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함께 놓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장면들은 국가 권력의 작동 원리, 기록의 보존, 수사의 적법한 집행 같은 법치의 뼈대를 건드리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써놓고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크게 깎아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양형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반성 여부인데 윤석열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죄로 인정된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이 주도한 성격이 강한데도 일부 범죄에서 적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도 초범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의아하고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감안하면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련 혐의에서 형량을 낮게 책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죄는 무겁다면서 형은 가볍다는 설명이 반복될수록 말의 무게는 증발하고 숫자만 남습니다. 이 반응이 단순히 정파적 목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문장들이 판결문 속에 이미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지역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여러 재판을 받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 재판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니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전담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외신 허위 공보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부분까지 기소해 구형량 자체가 높았던 것 같고 선고 형량이 낮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조에서 흔히 나오는 균형 잡힌 코멘트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불안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니 이번에는 낮춰도 된다는 논리는 결국 다음 재판에서도 다시 낮춰질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쪼개놓고 쪼갠 만큼 서로를 핑계로 삼는 순간 책임은 희석됩니다. 책임이 얇아질수록 판결은 계산기가 되고 정의는 참고사항으로 밀려납니다. 이건 양형 계산의 기술이 아니라 법제에 대한 신뢰를 깎는 방식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중대 사건을 나중에 다른 재판도 있으니까 이번 것은 여기까지만이라는 식으로 다루는 태도 자체가 위험합니다. 법정은 오늘의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국민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동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또 깎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고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어디선가 줄어든다는 냉소를 확산시킵니다. 특히 윤석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일어난 범죄 혐의는 사건 간 경계가 애초에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잘게 쪼개놓고 각각을 낮게 쳐서 합계가 가볍게 보이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실체적 위험을 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분리된 계산이 아니라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도는 백대현을 원칙을 중시하는 비정치적 인물로 소개하며
공판 과정의 단호함을 부각합니다. 실제로 백대현이 변호인의 유도성 질문을 제지하고 일정 조정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쟁점에서 벗어나는 신문을 끊어냈다는 사례들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문 때 경험한 사실 위주로 신문해달라고 제안한 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측이 일정 조정을 주장했을 때 재판부가 이미 말씀드렸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일, 선고 공판을 차분하게 진행한 태도 같은 것들이 열거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국민이 법정에서 보고 싶은 모습은 냉정한 진행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절차를 통제했다면 그 통제의 결론이 양형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공판에서 단호하다고 느꼈는데 선고에서 갑자기 느슨해지면 국민은 그 단호함을 신뢰가 아니라 연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엄격함은 카메라 앞에 있고 관대함은 숫자 뒤에 숨는다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습니까? 겉으로는 엄격한데 마지막 숫자에서 꺾이는 장면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판사를 믿지 않게 됩니다. 백대현의 이력 소개가 길게 붙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수원지방법원을 지냈고 2022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에서 선고와 부패범죄 전담을 맡았습니다. 담당 사건으로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관련 사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사건, 박종준 사건, 김성훈 사건 등이 열거됩니다. 과거 판결로는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양평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사례도 붙습니다. 이런 설명은 특정 성향의 판사가 아니라 원칙형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고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어긋나 보이면 그 이미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원칙형 판사라고 믿었는데 결과가 다르면 사람들은 더 크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신뢰의 낙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는 대목이 겹치면 분노는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띱니다. 같은 판사가 어떤 범죄에서는 구형보다 훨씬 무겁게 선고했다고 전해지는데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서는 구형의 절반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은 여기서 기준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 판단으로, 어떤 법담정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별로 법리가 다르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스스로 말한 사안입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절반으로 깎아주는 순간 법정 안의 엄중한 문장들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감정이 앞서서가 아니라 판결문 내부의 논리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일이 한 번의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감각입니다. 직위안 같은 사례가 거론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직위안은 이미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전력이 있다고 지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판사 개인의 재량이라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판사의 재량이 반복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작동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멍이 됩니다. 재판은 개인의 성품으로 굴러가면 안 됩니다. 어느 판사가 앉느냐에 따라 국가적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 법치라는 말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특별한 위험을 특별한 장치로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내란처럼 헌정 질서를 겨냥한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처럼 흩어놓고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증거의 구조, 관련자들의 연결, 사건 간 인과관계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사안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판사 개인의 성품과 이미지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척하는 공판 진행과 마지막 숫자가 따로 노는 장면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연출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징역 5년 선고가 던진 신호는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의 양형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신뢰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더 큰 사건에서 더 큰 배신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지가 아니라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만이 이런 뒤통수를 반복해서 맞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